동생의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난 얼굴. 서울 변두리의 작은 장례식장 3층 202호실. 벽지는 낡았고 천장의 형광등은 윙윙거렸습니다. 향 냄새와 국화 냄새가 뒤섞여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동생 동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동생은 여전히 씩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형 걱정은 하지 말라는 듯이. 하지만 차가운 관 속 몸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 미안해. 지난주 통화에서 동호가 남긴 마지막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형, 나 요즘 좀 피곤한가 봐.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병원 가봐. 혼자 참지 말고. 알았어, 형. 근데 형, 있잖아, 형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때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지금 일하러 나가야 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날 동호는 집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살릴 수 있었는데요. 조금만 일찍. 그 말이 제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내가 동생 말을 끊지만 않았어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기계처럼 허리를 숙였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심장은 묵직한 돌덩이처럼 가라앉았고 다리는 종일 서 있느라 저려왔습니다. 검은 양복 소매 끝이 촛농에 젖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묘하게 조용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저분이 맞아, TV에서 봤어. 직접 오셨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터 주었습니다. 그 사이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 가지런히 묶은 단정한 머리, 조용하지만 단단한 눈빛.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TV에서 여러 번 봤던 그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서윤 이사장입니다. 옆에 서 있던 장례식장 직원이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노인복지와 장학사업으로 유명한 KS 서윤재단의 대표. 언론에도 자주 오르내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영정 앞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국화꽃 한 다발을 놓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시선이 그녀의 손목에 고정되었습니다. 코트 소매가 살짝 올라가며 왼손 손목 안쪽에 흉터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초승달처럼 휘어진 약 2cm 길이의 흉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18해 전 화재가 난 빌라에서 실종된 제 딸 은지의 흉터와 똑같았습니다.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은지가 5살 때였습니다. 유치원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계단에 넘어져 손목을 다쳤습니다. 병원에 달려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봉합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지만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과연 흉터가 남았습니다. 초승달 모양으로. 시간이 지나면 옅어질 거예요.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은지가 8살이 될 때까지도 그 흉터는 또렷했습니다. 목욕할 때마다, 잠들기 전에 손 잡아줄 때마다 저는 그 작은 초승달을 보았습니다. 딸만의 표식처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흉터 비슷한 게 몇이나 많은데 단지 모양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마지막으로 본 8살 은지의 얼굴과 지금 눈앞에 한서윤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눈매. 가늘고 또렷한 눈매. 은지도 그랬습니다. 입술선. 조용히 담은 입술 양쪽 끝이 살짝 올라간 모양. 은지가 웃지 않을 때도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걷는 모습.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은지는 어려서도 발소리를 내지 않고 걸었습니다. 미쳤나? 나 장례식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쿵쿵쿵. 가슴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윤이 조문을 마치고 천천히 돌아서려 할 때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저 실례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가 멈춰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인과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눈매, 입술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오른쪽 입꼬리까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은지를 꼭 빼닮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재단에서 지원하던 분이셨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묘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지난해부터 재단의 후원을 받고 계셨는데 마지막까지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서 이렇게. 동우가 재단 후원을 받았다고? 저는 몰랐습니다. 동생은 형한테 짐되기 싫다며 늘 혼자 해결하려 했으니까요.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소윤은 고개를 한 번 더 숙이고 짧은 인사를 남긴 뒤 조용히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그 눈 속에는 저를 알아보는 기색이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낯선 조문객을 대하듯 정중하지만 거리를 둔 시선이었습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손목의 흉터가 제 심장을 부여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18해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06년 11월 28일 밤, 빌라 3층 저희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복도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술에 취한 채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은지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 이미 거실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은지야, 은지야. 저는 비틀거리며 은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손잡이가 뜨거웠습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문 안쪽에서 들렸습니다. 은지야, 잠깐만. 아빠가 지금. 하지만 연기가 너무 짙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침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저씨, 빨리 나가세요! 이웃집 아저씨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안 돼. 내 딸이 은지가 안에 있어. 지금 들어가면 둘 다 죽어요. 소방서 불렀으니까 빨리. 저는 끌려 나왔습니다. 계단 위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3층 창문 너머로 어렴풋이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작은 손. 은지야, 은지야. 저는 소리쳤지만 소방차 사이렌 소리에 묻혔습니다. 다음날 소방관들이 찾은 건 타다 남은 가구뿐이었습니다. 은지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으로 처리됩니다. 유골도 발견되지 않았고 혹시 다른 곳으로 대피했을 가능성도. 경찰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은지를 버렸다는 걸, 술에 취해 딸을 구하지 못했다는 걸. 장례식장 복도에 혼자 남아 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은지야, 정말 내가 맞는 거니?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정말 한소윤이 제 딸 은지라면, 그럼 은지는 18해 동안 어딘가에서 혼자 살아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빠 없이, 가족 없이, 저를 기다리며, 목구멍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설령 미친 사람 취급을 받더라도, 설령 다 망신을 당하더라도, 만약 정말 은지라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장례식이 끝난 뒤 저는 동생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동호는 늘 깔끔하게 정리해서 살았습니다. 책상 위에 동호의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심코 펼쳐봤습니다. 11월 20일 KS 서윤재단 이사장 면담. 11월 22일 한소윤 이사장 추가 서류 제출. 11월 25일 중요한 확인 필요. 형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 것. 동호가 한소윤을 만났다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확인이라니 뭘 확인하려고 했던 거야? 수첩을 더 넘겨봤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동호는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저는 수첩을 꼭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은지 손목의 흉터처럼, 한소연 손목의 흉터처럼. 은지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이번엔 꼭 찾아낼게. 반드시.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동생의 유골함 대신 낡은 가방을 들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을 타고 가며 저는 계속 손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본 걸까? 의심이 들 때마다 머릿속에 그 흉터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2cm 길이의 흉터. 은지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지하철이 신논현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강남대로변 유리 외벽이 번쩍거리는 30층짜리 빌딩. 건물 꼭대기에 KS 서윤재단이라는 금빛 글자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회전문을 돌아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주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뻗은 유리벽, 가죽 소파가 놓인 대기실. 제 낡은 코트와 달아빠진 구두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괜히 왔나. 하지만 이미 접수 데스크의 직원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후워보고 있었습니다. 시골 티가 나는 코트, 색이 바랜 바지, 굽이 달아 한쪽이 낮아진 구두. 그녀의 눈빛에 민원인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한소윤 이사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제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예약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급한 개인적인 일로 꼭 뵙고 싶습니다. 직원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사전 예약 없이는 면담이 어렵습니다. 용건이 무엇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담당 부서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건 꼭 이사장님께 직접. 죄송하지만 이사장님께서는 매우 바쁜 일정이십니다. 용건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 직원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당신 이사장이 제 딸인 것 같다고 할 수는 없고. 가족 문제입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순간 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경계하는 눈빛이 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녀는 재빨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1층 로비인데요. 네, 맞습니다. 가족 문제라고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직원은 저를 대기실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저쪽 소파에서 잠시 기다려 주세요. 저는 가죽 소파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벽면에 재단의 활동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소윤이 노인정을 방문한 사진, 한소윤이 장학금을 전달하는 사진, 한소윤이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그녀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 미소 은지랑 똑같아. 은지도 그렇게 웃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눈으로 먼저 웃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빠른 걸음으로 내려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제 앞에 서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KS 서윤재단 비서실장 박미경. 저는 한서윤 이사장님의 비서실장입니다. 어떤 용무로 오셨을까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기 직접 이사장님을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용건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이사장님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일이라서. 박미경 실장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가족 문제라고 하셨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사장님 손목에 흉터가 있습니다. 초승달처럼 생긴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박미경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사장님 왼손 손목 안쪽에 초승달 모양 흉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 딸. 잠깐만요. 박미경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의 개인 신체 특징을 언급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이사장님 손목의 흉터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습니다. 그때 소매가 살짝 올라가서. 그래서 그 흉터가 뭐라는 겁니까? 제 딸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18해 전에 화재로 잃어버린. 말을 하면 할수록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미경은 저를 차갑게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 한 달에 서너 분씩 오십니다. 네? 이 사장님이 제 딸입니다. 제 동생입니다. 잃어버린 가족입니다. 매번 비슷합니다. 박미경은 팔짱을 꼈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고아 출신이라는 게 알려진 뒤로 이런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다들 비슷한 이유를 대고 오시죠. 저는 다릅니다. 정말 흉터가. 흉터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초승달 모양이라고요? 네, 왼손 손목 안쪽에. 그 정도 정보는 인터넷에도 있습니다. 박미경이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였습니다. 한서윤 이사장 손목 흉터. 수십 개의 기사와 사진이 나왔습니다. 3년 전 한 잡지 인터뷰에서 이 사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다친 흉터라고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럼 이제 아셨으니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박미경의 목소리가 냉랭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제 딸도 똑같은 흉터가. 손님, 박미경이 한 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혹시 금전적으로 어려우신 거라면 재단의 후원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정식으로 신청하시면 돈이 아닙니다. 저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정말 확인만 하고 싶어서 DNA 검사라도 한 번만. DNA 검사요? 박미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씩 그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다 해드렸으면 이 사장님 피가 남아나질 않겠죠. 그럼 제가 비용을 다 부담하겠습니다. 제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미경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이 사장님께서는 매우 바쁜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빼앗는 건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소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 비서가 얼른 다가가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소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그러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이면 되죠. 하지만 이 사장님, 괜찮다니까요. 한소윤은 저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장례식장에서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뵀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때 감사했습니다. 제 쪽이야말로 미처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비서에게 들었습니다. 제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18해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불이 난 빌라에서 끝내 찾지 못했죠. 한소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 손목의 흉터가 제 딸과 똑같아서. 저를 한소윤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따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혹시 어렸을 때 입양되신 적은 없나요? 기억을 잃으신 적은? 말을 뱉고 나서야 제 자신이 얼마나 절박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쳤다 동호야,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한소윤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고아원 출신이긴 합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접근은 정말 곤란합니다. 재단에는 요즘 여러 사람이 이런 식으로 찾아옵니다. 가족이다 피가 이어졌다 하면서요. 그녀의 말투는 차갑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혹시 금전적 문제가 있으신가요? 한소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재단의 정식 신청 절차를 통해 아닙니다. 저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돈이 아니라 정말 확인만 하고 싶어서.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또 저런 사람이네. 한 달에 몇 번째야. 박미경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사장님 더 말씀 나누시면 곤란합니다. 곧 기자회견도 있고 일정이. 그러죠. 한소윤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슬픔 중에도 이렇게 찾아오실 만큼 마음이 아프신 건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과거를 누군가의 이야기로 맞춰놓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그대로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사장님. 저는 뒤따라가려 했지만 박미경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오시더라도 이사장님을 만나실 수는 없습니다. 경비에게 연락하기 전에 스스로 나가주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한소윤의 얼굴이 문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님, 박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로비를 나왔습니다. 밖은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12월 초의 강남거리.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빌딩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뭐가 기대였냐. 손이 떨렸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이 내 딸일 리가.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흉터, 눈매, 입술선, 미소. 모든 게 은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세상에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속삭였습니다. 확인해봐. 확실하게. 저는 고개를 들어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딘가 저 위층에 한소윤이 있을 것입니다. 은지야, 정말 내가 맞는 거니? 바람이 불어와 눈물을 식혔습니다. 그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생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 벽에 걸린 달력. 동호는 마지막 날까지도 이 공간을 정갈하게 유지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동호야, 내가 미쳤나 봐. 재단 사무실에서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박미경의 차가운 눈빛,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한소윤의 단호한 거절. 그래, 나는 그냥 미친 사람이야. 딸을 못 잊어서 미쳐버린. 그때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컥컥.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가?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은지를 영영 못 찾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억울했습니다. 아직 확인도 못했는데, 아직 진짜인지도 모르는데, 저는 간신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119를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떨려서 자꾸 엉뚱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발.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의식이 끊겼습니다. 어르신.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식 확인. 호흡 약함. 빨리. 들거 준비. 제 몸이 들어 올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 차가운 산소 마스크. 흔들리는 천장. 아, 구급차구나. 그리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코에는 산소줄이 꽂혀 있고 팔에는 주사 바늘이 여러 개 박혀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인자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여기가 어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집에서 쓰러지신 걸 119에서 발견하고 이송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심장이랑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대로 두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콩팥 기능이 거의 20% 이하로 떨어진 상태예요. 투석.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 나이에 투석이라니.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요? 지금 상태로는 평생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그래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은지 얼굴도 제대로 못 찾았는데 보호자분은 안 계신 의사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가족이나 친척은요? 동생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가 차트를 다시 넘기며 말했습니다. 희한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보호자분이 이번 동의서랑 보증금을 다 처리하고 가셨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자요? 제가 혼자인데요? 응급실로 오신 직후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본인이 보호자라고 하시면서 모든 서류에 사인하고 보증금 500만 원을 입금하셨어요. 누구죠? 의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한서윤이라고 적혀 있네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서윤. 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한서윤이? 분명 재단 사무실에서 저를 거절했는데, 분명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병원까지 찾아와서 보증금을 내고 간 걸까? 잠깐만요. 의사가 침대 머리맡을 가리켰습니다. 그분이 이것도 남기고 가셨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단정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더군요.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한 번만 더 뵙고 싶습니다. 서윤. 글씨는 정갈했지만 마지막 부분이 살짝 흔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쓰면서 망설인 것처럼. 이사장님께서 꽤 오래 계셨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1시간 넘게 침대 옆에 앉아 계시다가 어르신이 안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가셨습니다. 제가 깨어나지 못했는데요. 의식은 없으셨지만 계속 옆에 계셨어요. 손을 잡고 계시기도 하고 손을 잡고 저도 모르게 제 오른손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날 의심하더니 이런 걸.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혈액 검사 중에 특이한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무슨 결과요? 어르신 혈액형이 굉장히 드문 타입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RH-AB형. 한국인 중에 0.03%밖에 안 되는 희귀 혈액형이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 딸 은지도 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저한테 물려받은. 그런데 최근에 저희 병원 장기 기증 데이터베이스에 같은 혈액형이 하나 등록됐습니다. 같은? 네. 게다가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해봤더니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치가 일반인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거의 가족 수준으로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구죠?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라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기증의사를 밝히면서 특이한 메모를 하나 남기셨어요. 무슨 메모요? 의사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기 기증 희망자 한서윤. 특이사항 혹시라도 어떤 아버지가 찾아온다면 연락해달라.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아버지라고요? 네. 담당 간호사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가족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는데 어떤 아버지라고만 적혀 있어서요. 의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신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가 든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목에 흉터, 장례식장, 재단 사무실에서의 냉정한 눈빛, 부드러운 메모, 병원 보증금, 장기 기증 신청, 어떤 아버지가 찾아온다면 모든 조각이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은지인 건가? 어르신,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저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장기 기증 신청한 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제발입니다. 저는 의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딸일 수도 있습니다. 18해 전에 잃어버린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한서윤 이사장님이 어르신 따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발.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아버지가 찾아오면 연락하라고 적어 놓으셨으니 예외로 해드리죠. 의사가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남기신 연락처입니다. 직접 연락해보세요. 제 손이 너무 떨려서 메모지를 받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문을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어르신, 네? 만약 정말 따님이 맞다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찾으신 게 기적입니다. 의사가 나간 뒤 저는 메모지를 꼭 쥐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직접 만나야 할까? 만약 정말 은지라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면회 오신 분이 계신데요. 면회요. 누가? 한서윤 이사장님이십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다고요? 네.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들어오셔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재빨리 이불을 정리하고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니 제가 나가겠습니다. 어르신 아직 몸이 안 좋으신데 괜찮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복도로 나가자 로비 쪽에 한소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거리가 좁혀질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2m, 1m, 50cm.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눈이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울었던 것처럼. 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보증금을 내주셨습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한소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절하시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아원에 있던 시절 언제나 장례식장 인근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 아이들 눈빛이랑 어르신 눈빛이 똑같았어요. 한소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과거 기억이 없으신가요? 없진 않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렷하지 않아요. 입양되기 전 기억이 다 잘려나간 영화처럼 중간중간만 조금씩 남아있어요. 어떤 기억입니까? 제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한소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불 연기 계단.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를 꼭 안고 내려오던 느낌. 은지야. 차고 부르는 목소리도 아주 희미하게.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소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은지. 제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딸 이름이 은지였습니다. 한소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은지도 불이 난 빌라에서 잃어버렸습니다. 18해 전 2006년 11월 28일 밤이었습니다. 한소윤의 손에서 과일 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쿵. 복도에 울려 퍼지는 소리. 하지만 우리 둘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2006년 12월에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어디서 발견됐는지도 모르는 채로. 이름도 나이도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상태로. 한소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어요. 한서윤이라고. 은지야.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왼손 손목.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이 흉터 5살 때 유치원 놀이터에서 생긴 거 아닙니까?
한소윤이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모릅니다. 고아원에 들어왔을 때 이미 있었어요. 미끄럼틀 계단에서 넘어져서 병원에 갔었습니다. 의사가 봉합은 필요 없다고 했지만 흉터가 남을 거라고. 시간이 지나도 안 없어졌어요. 계속 남아 있었죠. 초승달처럼. 한소윤은 손목을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흉터를 보면서 누가 지어준 이름 같다고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초승달달 그래서 제가 달이라는 별명을 좋아했어요. 고아원에서.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은지 이름 뜻이 은은한 달입니다. 한소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복도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DNA 검사요. 한소윤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더 이상 궁금해하면서 사는 건 고문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럽시다. 둘 다 확실하게 알아야죠. 한소윤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해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DNA 검사 동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모든 걸 드리고 싶어요. 피 한 방울도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지야,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정말 내가 맞다면.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한소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 그녀의 작은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DNA 검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소윤이 직접 병원 측과 협의해서 VIP 검사실에서 체열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담당 교수가 말했습니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세 곳의 검사 기관에 동시에 의뢰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소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체열을 마치고 나오는 길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편하게 부르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러세요. 복도를 걸으며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DNA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한소윤이 멈춰 섰습니다. 아저씨, 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일 찾아와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든 오세요. 감사합니다. 한소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린은지의 미소와 너무 닮아 있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소윤은 정말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오전 10시 정확히. 손에는 늘 과일이나 죽을 들고. 오늘은 호박죽 가져왔어요. 콩팥에 좋다고 해서. 이사장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재단 일은 비서들이 처리하니까요. 그녀는 병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날씨나 병원 음식 같은 것들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저씨. 네?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일기를 썼어요. 한소윤이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직도 갖고 계시는군요. 네.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어린아이 글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07년 3월 5일. 오늘 선생님이 이름을 지어줬다. 한서윤. 예쁜 이름이라고 했다. 근데 나는 내 진짜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2007년 5월 10일. 오늘 꿈을 꿨다. 누가 나를 안아줬다. 따뜻했다. 근데 얼굴은 안 보였다. 2007년 8월 20일. 손목 흉터를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든다. 누가 만들어준 것 같다. 이름표처럼. 한소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는 글만 써놨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는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린아이의 글씨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은지도 일기를 썼습니다. 정말요? 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제가 일기장을 선물했죠. 슬플 때 여기에 쓰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한소윤이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일기장 아직 갖고 계세요. 화재 때 다 타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글은 기억합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가 요즘 자꾸 술을 마신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 나도 엄마가 보고 싶다. 하지만 아빠는 더 보고 싶다. 아빠가 웃었으면 좋겠다. 한소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제야 찾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불이 나던 날 내 방문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너무 짙어서 손끝 하나 못 잡고 돌아섰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매일 술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내가 죽었다는 말만 듣고 포기했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찰은 실종이라고 했지만 저는 내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살아있다고 믿으면 찾아야 하니까요. 못난 아빠라서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한소윤이 흐느꼈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뭐가요? 연기 뜨거운 문 그리고 그녀가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은지야, 은지야 라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저씨 목소리였던 거죠. 그럴 겁니다. 한소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화재 이후 기억은 거의 없어요. 낯선 사람들, 낯선 병원, 그리고 과학. 제 이름도 나이도 집도 기억 못했어요. 그냥 어딘가에 아빠가 있다는 느낌만 남아 있었죠.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고아원 창문에서 밖을 봤어요. 혹시 누가 날 찾으러 오나 싶어서. 은지야. 하지만 아무도 안 왔어요. 한소윤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포기했어요. 아, 나는 정말 혼자구나 하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한소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제가 정말 은지인지. 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혹시 모를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5일째 되던 날, 한소윤이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이게 뭡니까? 제가 고아원 시절 모아둔 것들이에요. 그녀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인형, 색연필, 그림 몇 장, 그리고 이건 제 손이 멈췄습니다. 작은 목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은색 체인에 작은 달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거 고아원에 들어왔을 때 제가 쥐고 있었대요. 선생님이 이게 내 유일한 물건이다라고 하면서 돌려줬어요. 저는 목걸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펜던트.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지에게 사랑하는 엄마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아저씨? 아내가 은지 5번째 생일 때 선물한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은지가 너무 좋아해서 매일 차고 다녔어요. 목욕할 때도 안 벗으려고 했죠. 한소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정말. 은지야. 저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내가 맞구나, 정말. 한소윤도 제 등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DNA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확실했으니까요. 7일째 되던 날, 담당 교수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두 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소윤과 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교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99.98% 일치합니다. 세 곳 검사 기관 모두 동일한 결과입니다. 법적으로도 친부녀 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눈물이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또각 테이블 위로 떨어지는 눈물 소리. 한소윤도 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정말 제 아버지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지야. 입술이 굳어붙어 있던 이름. 18해 만에 다시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지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 한소윤이 흐느꼈습니다. 왜 이제야 찾으셨어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원망과 그리움과 안도감이 뒤엉킨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8살 때 마지막으로 안아본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커진 몸. 하지만 여전히 제 딸이었습니다. 으. 한소윤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담당 교수가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참 후 진정이 되었을 때 은지가 눈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살았지. 너 없이. 힘드셨죠? 힘들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매일이 지옥이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술로 버텼어. 아침에 눈 뜨면 너 생각나고 밤에 자려고 하면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게 견딜 수가 없어서 술을 마셨지. 동생 동호가 없었으면 진작 죽었을 거야. 삼촌이요? 그래. 동호가 매일 형 집에 찾아와서 밥 먹이고 씻기고 술병 치우고 그렇게 10년을 버텨줬어. 은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촌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응.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은지야, 너는 어떻게 살았니? 그동안. 은지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이후 기억은 거의 없어요. 누가 절 발견했는지, 어떻게 병원에 갔는지.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고아원이었어요. 2006년 12월이었대요. 그럼 한 달 동안은? 모르겠어요. 병원 기록도 없고 고아원 선생님도 경찰이 데려왔다는 말밖에 안 했어요. 은지가 손목 흉터를 만졌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집도 기억 못했어요. 그냥 어딘가에 누군가 있다는 느낌만. 그래서 이름을 새로 지은 거구나. 한서윤 선생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다. 하지만 은지가 웃었습니다. 전 항상 은지라는 이름이 더 익숙했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네요.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어땠니? 처음엔 힘들었어요. 다른 애들은 가끔 부모님이 면회 오는데 전 아무도 안 와서. 그래도 선생님들이 잘해주셨어요. 공부도 가르쳐주시고 피아노도 배우게 해주시고. 피아노? 제가 좋아했어요. 왜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은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엄마가 피아노 치셨어요? 그래. 내 엄마가 피아노 선생님이었어. 아. 은지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익숙했구나. 엄마가 너한테 매일 쳐줬거든. 자장가 대신에. 기억나요, 희미하게. 은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손, 부드러운 소리, 그리고 누가 저를 안아주던 느낌. 내 엄마였어. 저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이게 내 엄마야. 그리고 이게 너. 은지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이렇게 예쁘셨어요. 그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었지. 저도 닮았나요? 많이 닮았어. 특히 웃을 때. 은지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간직해도 돼요? 당연하지. 내 엄마 사진인데.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8해 동안 비어있던 시간들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가 돌아간 후 저는 병실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지를 찾았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호야, 내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호는 정말 몰랐을까. 장례식장에서 한소윤을 봤을 때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단에서 후원을 받았다면서도 형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저는 동생의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중요한 확인 필요. 형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 것. 동호야, 너 뭘 확인하려고 했던 거야? 내일 은지한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계속 이상했습니다. 동생이 숨기고 있던 비밀. 그게 뭘까? 동생의 비밀 노트와 늦게 온 선물.
다음날 아침 은지가 평소보다 일찍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안 주무셨어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그냥 잠이 안 와서. 투석 때문에 힘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저는 침대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은지야, 네가 동생 동호 삼촌을 만난 적 있니? 은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네. 언제? 한 달 전쯤이요.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한 달 전. 재단으로 찾아오셨어요. 후원 신청 때문에. 은지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그때 작성하신 서류예요. 파일을 열자 동생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신청자 정동호. 신청 사유 심장질환 치료비 지원. 삼촌이 심장이 안 좋으셨나 봐요. 서류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랬구나. 저는 몰랐습니다. 동생이 아팠다는 것도 재단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도. 동호야, 왜 형한테는 말 안 했니? 그런데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삼촌이 서류 작성하시면서 계속 저를 쳐다보셨어요. 이상할 정도로요. 처음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는데 은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삼촌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뭐라고? 혹시 어렸을 때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하고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니? 기억 안 난다고 했어요. 진짜 기억이 안 났으니까요. 그랬더니 삼촌이 아쉬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손목에 흉터가 있네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은지가 손목을 만졌습니다. 그때 소매가 살짝 올라갔거든요. 삼촌이 그 흉터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하고 물으셨어요. 뭐라고 했니? 모른다고 했어요. 고아원에 들어왔을 때 이미 있었다고. 은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동호가? 그래서 제가 놀라서 괜찮으세요? 했더니 은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조카랑 똑같아서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조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러셨군요 하고 넘어갔죠. 은지가 파일을 넘겼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그 다음날 삼촌이 다시 오셨어요. 다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신다면서 근데 사실 추가 서류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저를 다시 보러 오신 것 같았어요. 은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삼촌이 물으셨어요. 혹시 DNA 검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고요. 뭐라고 대답했니? 없다고 했죠.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은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할 테니 한 번만 검사해 주시겠어요? 하고 부탁하셨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했어요. 왜? 무서웠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에 서너 명씩 그런 사람들이 와요. 당신이 내 가족이다면서 다들 DNA 검사하자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요청을 절대 안 받아요. 상처받기 싫어서. 은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삼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착각하시는 거라고. 그랬더니 동호가 뭐라고 했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은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뒷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호야, 너 진작에 알았구나. 내가 은지를 먼저 찾았구나.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부고 연락을 받았어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영정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바로 저한테 DNA 검사 부탁하셨던 분이셔서. 은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삼촌이 정말로 뭔가 확신하셨구나 하고. 은지야, 근데 이미 늦었잖아요. 삼촌은 돌아가셨고 저는 확인도 못하고. 은지가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아빠를 봤을 때 혹시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손목 흉터를 보시는 눈빛이 삼촌이랑 똑같았거든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호야, 미안하다. 내가 살아있을 때 알아줬어야 했는데. 그날 오후 저는 은지와 함께 동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아직 몸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가야 해. 동생이 남긴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작은 원룸문을 열자 여전히 동생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침대, 책장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삼촌 정말 깔끔하게 사셨네요. 은지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래. 동호는 원래 그랬어. 뭐든 정리정돈을 잘했지.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사이사이를 살펴보다가 구석에 작은 금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금고예요.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비밀번호 어떻게 알아요? 일단 동호 생일을 눌러볼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828. 철커.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와 큰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동생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형에게, 그리고 은지에게. 은지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그래야지.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동생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형,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믿기 어려운 말을 하나 해야겠다. KS재단 쪽 일이 생겨서 한서윤 이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얼굴, 웃음, 심지어 손을 헷갈리며 비비는 버릇까지 은지랑 똑같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은지도 어깨 너머로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아서 혼자 DNA 검사를 준비했다. 본인한테 직접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다. 재단 후원 서류를 작성하면서 몰래 그녀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얻었다. 컵에 묻은 타액도 채취했다. 그리고 형이 예전에 보관하던 은지 유치 하나를 가져왔다. 기억하지? 형이 책상 서랍에 소중히 간직하던 것.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맞았습니다. 은지가 7살 때 빠진 유치를 저는 아직도 갖고 있었습니다. 작은 케이스에 담아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그걸 동호가 가져갔구나. 검사를 의뢰했다. 2주가 걸렸다. 오늘 결과가 나왔다. 형, 믿기 어렵겠지만 99.97% 일치. 친족관계 가능성 매우 높음이라는 문구를 3번이나 읽었다. 은지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당장 형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형, 은지 찾았어? 살아있어?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 근데 웃기는 일이지만 형이 또 무너질까봐 겁이 났다. 형은 지난 18년 동안 은지 이름만 들어도 술을 마셨다. 은지 생일만 되면 사흘 동안 정신을 못 차렸다. 만약 내가 잘못 알려준 거라면, 만약 DNA 검사가 실수라면, 형이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절망하면, 형은 그걸 못 견딜 것 같았다.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에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결정했다. 한 번 더 확인하자. 정식으로 DNA 검사를 다시 받자. 그리고 100% 확실해지면 형 생일날 서프라이즈로 알려주자. 형 생일이 12월 15일이니까 이제 2주 남았다. 그때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형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을 주고 싶었다.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이 12월 10일. 동생 생일이 5일 남았습니다. 동호야. 혹시라도 내가 그 전에 무슨 일 당하면 이 편지를 형이 보게 되겠지. 그때는 형 혼자서라도 가서 은지를 꼭 끌어안아줘. 미안하다는 말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해줘. 은지는 우리를 버린 적도 원망만 하며 산 것도 아니더라. 재단에서 만난 아이들한테 언젠가 꼭 아빠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하더라. 은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재단 아이들한테 저도 아빠를 기다린다고 언젠가 꼭 만날 거라고.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삼촌이 그걸 들으셨구나. 형 대신 내가 먼저 만난 거라고 생각하자. 형이 너무 늦기 전에 올 수 있게. 내가 길을 조금 닦아 놓은 거야. 형, 죄책감 내려놓자. 은지는 잘 자랐어. 훌륭한 사람이 됐어. 이제 형이 할 일은 남은 시간 동안 은지랑 행복하게 사는 거야. 나도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한다, 형. 동생 동호 올림.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놓지 못하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호야, 동호야. 은지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이 놈은 마지막까지도 나보다 한 발 앞서 있었구나.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형인데 왜 내가 날 챙기나. 봉투 안에는 편지 말고도 다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 2장. 하나는 동호가 몰래 한 검사. 또 하나는 재검사 신청서. 아직 날짜가 적히지 않은. 그리고 마지막 종이 한 장. 은지에게 줄 선물 리스트. 동생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 앨범 만들어 주기. 엄마 피아노곡 녹음해서 CD로 만들어 주기. 은지 이름 새긴 목걸이 엄마가 준 거 말고 형이 직접. 가족 사진 찍기 형, 나, 은지. 은지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 형 생일 서프라이즈로. 리스트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형, 이거 다 같이 준비하자. 나 혼자는 못해. 은지가 리스트를 보며 울었습니다. 삼촌이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그래, 동호는 원래 이런 놈이야.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동호야, 너 거기서 보고 있지? 형이 이제야 은지 찾았어. 내가 닦아놓은 길로 왔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며칠 뒤 우리는 동생의 납골당에 함께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납골당. 동생의 사진이 있는 작은 공간 앞에 과일과 꽃을 놓았습니다. 은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삼촌 저 은지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왜 제게 직접 말씀 안 하셨어요? DNA 검사하자고 하셨을 때 제가 거절해서 죄송해요. 은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동의했다면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은지야. 제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동호는 내 탓이 아니라고 할 거야. 하지만 동호는 원래 그런 놈이야. 남 탓 안 해. 특히 가족은. 저는 동생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동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삼촌, 은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를 아프게 하기 싫어서 혼자 안고 계셨던 거죠.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납골당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동생이 대답하는 것처럼. 삼촌 감사해요. 은지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빠를 찾아주셔서 길을 닦아주셔서. 그리고 저를 먼저 알아봐 주셔서. 그녀가 절을 올렸습니다. 저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동호야, 내가 남기고 간 건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었구나. 납골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은지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아빠, 응? 삼촌이 적어 놓으신 리스트 우리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리스트? 선물 리스트요. 사진 앨범이랑 CD랑 목걸이랑. 은지가 웃었습니다. 삼촌이 형 혼자는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그리고 아빠, 응? 마지막 거요. 가족 사진.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목의 흉터가 제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삼촌 사진도 같이 들고 찍어요. 그럼 진짜 가족 사진이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는 손을 잡고 차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동호야, 고맙다. 내가 찾아준 은지 형이 잘 지킬게. 그리고 내 목까지 사랑해줄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18해 동안 단 한 번도 지워지지 않았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은지야, 집에 가자.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절망 끝에도 기적은 온다는 것을. 잃어버린 것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3개월 후 투석 치료가 안정되면서 저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은지가 마련해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빠 여기 제 방이에요. 주말마다 올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바쁠 텐데. 아빠가 더 중요해요. 은지는 정말 주말마다 왔습니다. 때로는 재단 서류를 들고 와서 거실에서 일하기도 했고,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같이 TV만 보기도 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은지가 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아빠 완성했어요. 뭘? 삼촌 리스트요. 상자를 열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사진 앨범. 표지에는 은지의 어린 시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제가 보관하던 옛날 사진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생후 100일 첫돌 유치원 입학식 가족 나들이. 이거 어떻게? 아빠 집에 있던 사진들 스캔해서 복원했어요. 화질도 다 보정했고요. 은지가 웃었습니다. CD 한 장. 케이스에는 엄마의 피아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아빠가 예전에 녹음해 두신 거 있잖아요. 엄마가 연주하시던 곡들. 그 카세트 테이프. 디지털로 변환해서 CD로 만들었어요. 아빠 차에서 들을 수 있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 목걸이 케이스. 열어보니 은색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펜던트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지에게 사랑하는 아빠가. 이건 내가 준비한 거다. 정말요? 그래. 엄마가 준 목걸이는 과거고 이건 미래야. 앞으로의. 은지가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펜던트. 고마워요, 아빠. 천만에. 그리고 마지막. 액자에 든 사진 한 장.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은지가 의자에 앉아 있고 그 뒤로 동생 사진을 액자에 담아 세워두었습니다. 마치 동생도 함께 찍은 것처럼. 이거 언제 찍었니? 지난주에요. 아빠가 투석 받는 날 몰래 사진관 예약해뒀어요.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동생도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하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촌이 원하시던 거 다 했어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아빠는 행복하셔야 해요. 삼촌이랑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자. 동호 목까지. 6개월 후, 은지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재단 일을 함께하는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식장에서 제가 은지와 함께 입장할 때,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지가 제 팔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아빠 떨려요. 나도 떨린다. 왜요? 아빠는 신랑도 아닌데. 딸을 보내는 게 더 떨리는 거야. 은지가 웃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은지가 제게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빠 18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삼촌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제가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할게요. 식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 후, 은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병실에서 은지가 제게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아빠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할아버지가 지어주셔야죠. 저는 작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아직은 모를 얼굴. 하지만 평화롭게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동아. 제 입에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동아요? 그래. 은지 삼촌 이름에서 한 글자 따서. 정동호의 동자.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동호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이 이어질 거야. 이 작은 아이한테.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동생이 나타나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잘했어. 이제 진짜 행복해도 돼. 너 때문이야, 동호야. 아니야. 형이 포기 안 했으니까. 동생이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형 사랑해. 그리고 지금 저는 70이 넘었습니다. 투석은 계속 받고 있지만 건강합니다. 은지는 여전히 재단을 운영하며 주말마다 찾아옵니다. 손녀 동화도 벌써 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동화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진 누구예요?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가리키며 할아버지랑 엄마랑 그리고 이분은? 동화 큰할아버지야. 큰할아버지? 그래. 하늘에 계시는 왜 하늘에 가셨어요? 할아버지랑 엄마 찾아주시고 가셨단다. 찾아주셨어요? 그래.
큰할아버지가 없었으면 할아버지는 엄마를 못 만났을 거야. 동화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큰할아버지 멋있네요. 그렇지. 정말 멋진 분이셨어. 저는 동화를 안아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호야, 봤지? 우리 잘 살고 있어. 내가 남기고 간 희망으로. 고맙다, 동생아. 사랑한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동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바람이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큰할아버지가 인사하시는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절망 끝에도 희망은 온다. 잃어버린 것도 다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